자, 여러분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단원 많이 나온다 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같이 읽어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눈으로 읽어보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입법, 행정행위, 기타 행정작용 중에서 행정행위를 우리가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자, 136쪽이고요. 하자의 승계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자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죠. 그럼 하자의 승계는 뭐냐? 일단 뭔가가 승계된다는 것 자체의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승계, 그렇죠? 이어간다는 거죠. 그 인식을 일단 하시되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그 승계는 약간 좀 더 심화적인 의미로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읽어볼게요. 위법한 선행행위에 불가증력이 생겨서 다툴 수 없을 때 후행행위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자의 승계의 이 학술적 의미에 대해서 지금 또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일단 약간 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선행행위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후행행위가 있어요. 즉 선행처분이 있고 이와 연결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으로 연결이 돼서 그 하자가 승계가 되냐? 약간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위법한 선행행위, 여기서 선행행위는 선행처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법한 선행처분에 불가증력이 생겨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던 행정처분은 우리가 행정소송 가면 배우겠지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했죠. 근데 그 기간을 이미 지나가지고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에 연속되는 후행처분의 위법을 다투면서 거기서 선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즉 1처분이 있고 2처분이 있을 때 1처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1처분을 그러면 다투면 되는데 1처분은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왜? 불가증력이 발생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와 연결돼서 오는 2처분은 아직 불가증력이 안 발생했는데 그러면 어찌됐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되 그 소송에서 실질적으로는 그 앞에 1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냐 없냐가 여기서 말하는 하자 승계 논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승계가 되면 하자가 승계가 되면은 2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대상으로 해서 1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그러면 승계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다투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일단 인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간혹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면 긴장도 하시고 약간 좀 급하게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낚시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자, 선행행위, 1차 처분, 2차 처분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어디에 지금 위법성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하자가 있어요? 1차 처분에 문제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를 다투는 것, 즉 이거는 2차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자 승계 문제가 아예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막 혹시 문제에서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를 다투는 것은 인정이 된다. 뭐 이런 요건들 가져와서 그러면 이거는 아예 다른 논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다,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거 1처분과 2처분 중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죠? 우리 하자는 어디 있다? 1처분에 있는 거다. 근데 1처분을 못 다투니까 2처분으로 끌고 와가지고 2처분의 소송을 대상으로 해서 1처분을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자의 승계다. 오케이? 오케이. 자, 논의의 전제에 대해서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행행위, 후행행위 모두 행정처분이어야 돼요. 처분성이 있어야 됩니다. 둘 다. 그리고 두 번째, 선행행위의 위법 사유는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여야 된다. 그죠? 우리가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만약에 여기서도요. 1처분, 선행행위 처분이 무효다. 무효 사유가 있다. 그러면 1처분과 연결된 2처분 다 무효입니다. 싹 다 무효예요.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무효는 아니고요. 취소할 수 있는 위법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점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행위의 위법 사유는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여야 된다. 만약에 연속하는 행정행위 간에 선행행위의 하자가 취소가 아니라 무효라면 그 하자는 후행행위로 바로 이어져 결론적으로 후행행위까지 싹 다 무효가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무효가 아니라 우린 취소 사유일 때 지금 하자의 승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먼저 봅시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1처분, 2처분 중에 2처분인 후행행위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1처분만 문제가 있을 때 이 논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2처분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논점이랑 관련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선행행위에는 제소기간, 경과 등
이제는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이 논의가 문제가 되는 거다. 만약에 1처분이 문제가 있고요. 취소 사유가 있고요. 아직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툴 수 있다면 그럼 굳이 하자를 승계 끌고 와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이 그냥 1처분 가지고 바로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방금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이 판례들을 안 봤죠? 봅시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 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 효력을 다툴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 앞에 게 무효면요. 뒤도 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무조건 특별히 제한 없이 다 다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논점에 그 요건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효일 때는. 아시겠죠? 잘 구분하시고. 그리고 앞에 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뭐 서로 독립해서 별개의 법률 효과를 하냐 마냐 이거는 좀 이따 배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은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만약에 당연 무효라면 1처분이 당연 무효라면 그러한 1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다 같이 싸그리 무효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선행행위의 하자가 무효 사유이면 하자의 승계 자체가 문제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구분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쭉쭉 넘어가서요. 방금 다 똑같은 내용이죠, 지금. 그다음 밑에 판례들 보겠습니다. 자, 이번 판례도 위의 판례랑 똑같아요. 특히 이 니은은요. 위에서 말하고 있는 이 판례랑 똑같은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여기 2016도에 35112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5120입니다. 35120 참고하시고요. 자, 똑같습니다.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면 후행행위, 건축물 철거 대집행 개고 처분 역시 다 무효다. 선행, 후행. 선행이 무효면 뒤에 다 무효다. 사실 그래서 이 판례들을 굳이 여기다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는데 따로 그렇다고 넣을 데가 없기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판례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판례들은 요 한 문장, 요 한 문장과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위아래로 넣어놓은 겁니다. 중요한 건 뭐다? 요거, 그쵸? 요 1, 2, 3, 4 요거 가지고 이 뒤에 배울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 부과 처분이 무효면 그 뒤에 따라오는 압류등 체납 처분도 다 무효가 된다. 이건 여기서 이제 끝입니다. 아시겠죠? 무효 1처분이 무효면 뒤처분 다 무효다. 이건 더 이상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자의 승계 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중요한 내용도 쭉쭉 나갑니다. 자, 하자 승계의 요건에 대해서 이제 학설들과 판례 입장은 어떻게 되냐? 하자가 방금 우리 하자의 승계에 대한 개념 머릿속에 다시 집어넣으시고 다시 집중 들어가셔야 돼요. 자, 전통적인 견해는요. 1처분과 2처분이 연속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서로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때는 하자가 승계돼서 만약에 1처분에서 내가 쟁송기간이 도과가 돼서 못 다투게 됐을 때에도 2처분이 적법하고 그 적법한 거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서 1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하자가 승계된다.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전통적인 견해이자 통설입니다. 실제 판례도 비슷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1처분과 2처분이 연속해서 처분이 이루어진 건 맞지만 각각 별개의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서로 연관성이 있고 결론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처분이 연속되는 것이라면 그때는 하자의 승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통적 견해. 밑에도 볼게요. 이 판례태도 먼저 봅니다. 통설에 따라서 선후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지에 따라서 승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근데 예외적으로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성이나 수인 한도를 고려해서 승계를 긍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 마지막 우리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3개만 이렇게 예외고요. 나머지는 통설의 입장대로 그 위에 판례들 여러 개 있죠. 그렇게 구분해서 있다가 사례를 볼 겁니다. 자, 근데요, 견해 대립 중에서 통설 말고 이제 약간 별로 설득력이 크게 있진 않은 학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그냥 거의 넘어갔었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올해 시험에 나온 건 아닙니다. 7급에서 그나마 10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 학설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얘네는 어떤 학설을 주장하냐면요. 이 학자들은 하자의 승계를 선행행위가
후행행위에 미치는 구속력의 문제로 일단 파악을 합니다. 구속력. 아까 이거는 결합해서 하나의 법률 효과라면 이거는 1처분이 2처분을 얼마나 구속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는데 약간 논리가 반대예요. 어떻게 논리가 반대냐. 만약에 1처분, 선행행위의 구속력의 한계 내에서 즉 1처분과 2처분이 목적이나 법적 효과가 일치하고요. 또 수범자가 일치, 각각의 그 대상자가 일치하고 1처분이 사실 상태가 유지가 돼서 2처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선행행위의 법적 결과 예측 수인 가능성도 다 2처분과 연결이 돼서 결론적으로 1처분이 2처분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면 1처분이 2처분에게 요런 것들을 구속하게 되면 그럼 실제로 거의 하나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얘네 같은 경우는 승계가 긍정되는데 얘네는 반대입니다. 승계 긍정이 안 돼요. 왜냐? 하나의 행정행위로 봐가지고 1처분에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했죠? 그 불가쟁력이 2처분까지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하자 승계, 즉 2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해서 1처분을 다투는 거를 아예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반대. 그게 바로 규준력 이론 또는 구속력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학설인데 시험에는 거의 나올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좀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1처분이 2처분의 구속력이 없다. 구속력이 차단됐다. 각각 다른 별개다. 오히려 이럴 때는 하자 승계가 인정이 돼서 2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해가지고 1처분을 다툴 수 있게 해줍니다. 반대예요, 반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학설도 있구나 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걸 가지고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제 판례가 통솔의 입장을 취하면서 어떤 애들은 승계를 긍정해 주는지, 어떤 애들은 승계를 부정하는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원래는 부정돼야 되는데 긍정하는 애들이 뭐가 있는지 3개가 있다고 했죠? 그거를 순서대로 볼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시험에 간혹 나오긴 해요. 엄청 자주 나온다기보다는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그 스토리보다는 진짜 키워드만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암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고 있는 대집행이라든가 밑에 강제징수 이런 순서대로 나오는 행정처분은 실질적으로는 4단원에서 요거 하나하나씩 다 배우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좀 확실하게 하나하나 내용을 배우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보면 이렇게 해서 얘네가 이렇게 승계가 긍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거든요. 하지만 어찌됐건 여러분 지금 미리 4단원 거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 예습한다는 생각으로 저랑 같이 보시면 되고 복습할 때도 그냥 눈에 한번 더 발라놓는다는 생각으로 봐야지 단어 하나하나 뜻도 모르는데 이걸 다 암기하겠다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2순환, 3순환, 4순환 되면 자연스럽게 더 쉽게 눈에 익히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세요. 자, 얘네는 어찌됐건 연속되는 1처분, 2처분 또는 3, 4처분까지 연속이 되는데 어찌됐건 그러한 처분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처분들이기 때문에 하자가 승계가 된다는 애들입니다. 첫 번째, 행정 대집행이라고 4단원에서 배울 건데요. 우리 강제 집행의 종류 중에 대집행도 있고 강제 징수가 있는데 기억이 대집행이고요. 니은은 강제 징수입니다. 나중에 뜻은 배울 거예요. 이 대집행은 순서가 있습니다. 안에서 첫 번째는 계고, 그 다음 통지, 세 번째는 대집행을 실행하고요. 네 번째는 너 대신 실행했으니까 너 돈 내놔라고 하는 비용 납부 명령이 있어요. 얘네들은 어찌됐건 나중에 우리가 개통실비라는 두 문자로 암기를 할 건데 개통실비 자체는 다 하나의 강제 집행, 즉 동일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하나씩의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각각 하자가 승계가 됩니다. 각각 아시겠죠? 하나하나 넘어오거나 또 떼거리로 가거나 상관없이 다 승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강제징수도요. 나중에 독압매청이라고 배울 거예요. 그래서 독촉을 했는데 돈 안 냈다, 세금 안 냈다고 압류를 하고요. 압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팔아야겠죠, 압류한 거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돈 계산해야겠죠. 그게 청산인데 얘네들도 다 하나의 목적, 즉 강제징수, 강제집행의 목적을 가진 순서대로 나오는 처분들이기 때문에 하자가 승계가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디귿도 납부를 독촉했는데 그 뒤에 납부를 독촉했는 돈 안 냈겠죠. 그래서 가상금 및 중가상금의 징수 처분 역시도 다 승계가 긍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안경사 국가시험 합격 무효 처분을 내린 다음에 안경사 면허 취소 처분까지도 내렸겠죠. 시험 합격을 무효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분들도 다 하나의 목적이죠. 뭐예요? 그 사람이 실제 시험 합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합격 무효인지도 모르고 안경사 면허를 준 거를 취소해주겠다는, 그죠? 그런 목적,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연속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 승계, 하자가 승계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를 환기시켜야 되는 거는 하자의 승계는 단순히 하자가 넘어온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리을 기준으로 보면요. 합격 무효 처분을 다투고 싶은데 그 무효 처분을 다투고자 하니 이미 쟁송기간이 지나서 소송을 못 다퉈요. 그래서 최근에 내가 받은 안경사 면허 취소 처분을 가지고 얘는 아직 쟁송기간이 안 지나갔으니까 제소기간이. 그래서 얘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되 얘는 문제는 없습니다. 뒤에 이 처분은 적법한 거라 했어요. 얘를 대상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그 소송 안에서 저 앞에 있던 합격 무효 처분을 다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자의 승계를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미음 한지의사 시험 자격 인정과 한지의사 면허 처분도 각각 이 사람이 이 한지의사 75년도 판례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만 의사활동을 할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한 면허 시험 합격 자체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면허 처분을 뺏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위한 처분이 연결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자 승계 긍정된다는 거. 그 밑에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실 기출이 안 된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눈으로 쭉쭉 바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준시가 고시처분이 있고 그 기준시가 고시처분을 근거로 해서 토지 수용 처분을 했을 때에도 역시나 하자가 승계된다는 거. 이건 키워드대로 암기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승계 부정입니다. 승계 부정이 더 많죠. 그죠? 그리고 시험이 좀 많이 나오는 애들 위주로 좀 위로 올려놨는데요. 우리가 비읍이랑 시옷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대집행에 있어서 개통실비들은 다 승계가 긍정된다 했어요. 근데 이 대집행의 계고 있죠. 개통실비한테 계고. 그 계고 앞에 원래는 어떤 처분이 먼저 내려지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건물 철거 명령을 먼저 내립니다. 근데 건물 철거하세요 라고 했는데 건물 철거를 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 집행에 들어서 개통실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통실비는 뒤에 강제 집행에 연속된 거라서 승계가 긍정됐다면 강제 집행 앞에 있는 건물 철거 명령은 만약에 철거 명령을 잘 지켰으면 뒤에 4가지 개통실비가 올 필요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각각의 처분이고 처분이 서로 하나의 목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해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해서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 개통실비의 첫 번째입니다. 얘네는 하자가 승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시옷도 마찬가지예요. 조세 처분을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니까 어떻게 된다? 독암매청으로 갔다. 강제징수로 갔다. 근데 만약에 세금을 냈으면 얘네한테 안 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부과 처분하는 거랑 뒤에 독암매청 그리고 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류, 독암매청의 그 압류입니다, 여러분. 독촉도 마찬가지예요. 그 압류 등이라 했기 때문에 독암매청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체납처분은 조세 부과 처분과 체납처분은 승계가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 사실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사단원 배우고 나서 돌아오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부분입니다. 자, 그 위에도 몇 개 보겠습니다. 도시, 군 계획 시설 결정과 실시 계획 인가도 결론적으로는 각각 별개의 목적의 행정 처분들이기 때문에 승계가 안 된다고 봤고요.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 사업 시행 인가, 사업 인정과 그 뒤에 따라오는 수용 재결도 전부 다 승계가 부정이 됐고요. 보충력 편입 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 역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시거나 이제 신검을 받으신 분들은 보충력 편입 처분을 먼저 받고 그 뒤에 이제 공익근무요원을 하기로 됐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소집 처분을 받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보충력 편입 처분은 공익을 위한 처분, 공익 시작하기 위한 처분이 아니고 실제 현역으로 갈지 아니면 보충력으로 갈지 그거를 결정하기 위한 처분이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은 이제 공익요원 대상이 된 사람들을 모아서 공익요원을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처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처분은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고요.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과 직권면직 처분도 순서대로 나올 수는 있지만 각각 별개의 법률 효과다. 제가 직위해제 처분 말씀드렸죠. 직위해제 처분은 최종적인 그 징계가 아니라 일단 당장 그 직을 못하게 하기 위한 임시적인 처분이고 그 뒤에 직권면직은 실질적으로 징계 처분이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해서 승계가
되지 않는다, 부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지읒,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세프가 처분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각각 별개 목적이죠. 특히 표준지 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그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 중에서도 그 동의 대표가 되는 하나의 뭐 번지수를 정해놓고 여기를 표준지라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또 해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쪽 동네의 땅,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를 보고자 하는 처분이고요. 조세부과 처분은 땅을 가진 사람에게, 물론 이제 기준은 되겠지만 땅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별개의 법률 효과로 한다라고 해서 승계가 안 됩니다. 자, 밑에도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개별 공시지가 결정 역시도 표준지를 정한 다음에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근처에 있는 각각 땅들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각각의 그 결정 자체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승계가 부정된다라고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쭉쭉 넘어가고요. D로 갑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 처분 역시도 일단 여기서 보면 승계가 안 됩니다. 그렇죠?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 처분. 개별 공시지가를 먼저 하고요. 그걸 기준으로 그 개별 개인에게 과세 처분하는 것은 역시나 승계가 안 되는데요. 여기서 밑에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독립해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맞아요. 뭐가? 기억이. 그죠?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 처분. 원래 원칙대로라면 얘네는 승계가 안 돼야겠죠. 근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예측 가능성과 수인 한도의 법리를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승계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 아무 말도 없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 처분이다 라고 나오면 승계가 긍정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럼 이 앞에는 왜 부정이 됐냐? 여기서 보시면 개별 공시지가 결정 후에 재조사를 청구를 하고요. 조정 결정까지도 다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 개인이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승계를 안 해준 겁니다. 즉 만약에 이 뒤에 같은 경우는 이런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서가 붙어서 나왔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하고 본인이 뭔가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재조사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조정 결정까지 통지를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가지고 다투지 않았어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거죠. 그 사이에 쟁송 제기 기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내가 과세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이미 앞에서 요런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다퉜기 때문에 이때는 승계를 긍정해주지 않는다, 부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얘네들도 원래는 각각 독립해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애들은 맞아요. 하지만 예측 가능성과 수인 한도의 법률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승계를 해준 겁니다. 이건 여러분 세 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이제 기억에 대해서 제가 판례 문구들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판례 문구를 보시고 예측 가능성이랑 수인 한도가 어떻게 법리가 적용이 됐는지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 니은과 디귿도 이런 식으로 판례가 생각해서 이렇게 예외의 세 가지를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개별 공시지가는 이를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공시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통지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등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 내용을 혹시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도 일단 곤란해요. 그렇죠? 만약에 이 개별 공시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또 다시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자면 하자의 승계는요. 하자의 승계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합니다. 1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쟁송기간이 이미 지나버렸겠죠. 그래서 나중에 요걸 근거로 그 다음 처분이 내려진 적법한 과세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해서 그 소송에서 저 앞에 있었던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다투려고 하는 그 찰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판례 보시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개별 공시지가가 좀 부당하다 안 부당하다는 것을 평소에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인식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인식하지 않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가 자신한테 유리할지 또는 나중에 불리할지 여부도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가 나왔어요? 예견 가능성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견 가능성. 그다음 수인 한도만 보면 돼요. 자, 더욱이 우리가 보통 어떠한 과세 처분을 받았을 때 과세 처분이 좀 나한테 불이익하다라고 다투고 싶다면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로 나타나게 됐을 때 내가 보통 권리의 구제, 즉 소송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단순히 개별 공시지가만 나왔다고 내가 나중에 이걸로 침입적인 처분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할 그 시기는 아예 아니다. 개별 공시지가만 나왔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는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살기 때문에 제소 기간이 당연히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다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나중에 장차 과세 처분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해서 내가 맨날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됐다면 그 정해진 시정 절차를 통해서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어떻게 결정이 났을 때 여기서 본 것처럼 이게 나한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항상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나한테 불리한데 라고 계속 지켜봐야 될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는 것이죠. 그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위법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장 절차를 통하여 요구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그때 당시에 안 다퉜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 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 처분 등 후행 행정 처분에서 그 전에 있었던 1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은 그거는 수인 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해서 두 개 다 나왔죠? 아까 여기 앞에서 예견 가능성 나왔고요. 두 번째 수인 한도. 수인 한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이익을 주는 거야. 수인 한도를 넘게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수인 한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1처분의 위법성을 못 다투게 해줘 버리면 이거는 이 사람에게 수인 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처분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건 당연하고, 그죠? 1처분 가지고 다툴 수 있는 건 당연하고, 근데 만약에 1처분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그런 기준이 돼버렸다면, 기준이 아니라 그런 요건이 돼버렸다면, 그런 요건은 왜요? 쟁송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됐다면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2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그 2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1처분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딱 골라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방금 논리 기억나시죠? 예측 가능성과 수인 한도의 법리를 고려해서 얘네 세 개는 각각 별개의 독립 목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지만 예외적으로 승계를 긍정해준다. 뒤에 거를 소송의 대상으로 해서 앞에 거를 다투게 해준다. 라는 결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과세처분, 그리고 표준 공시지가 결정과 수용보상금, 수용재결, 마지막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배제 결정. 이거 세 개는 여러분들이 키워드 잡고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다. 논리 기억하시고. 아시겠죠? 이 부분 이렇게 넘어갑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OX 문제 풀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얘네들 OX 예외적으로 O 이렇게 다 보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냥 키워드들을 눈에 익숙하게 하는 거에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환기하십시오. 위헌 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제 하자를 넘어왔어요. 그렇다고 뭐 하자랑 전혀 별개인 건 아닙니다. 왜냐? 결국에는 위헌 결정이 있게 되면요. 어떤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게 되면 그 법률을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을 한 게 하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자 안에 들어있는 파트입니다. 자, 일단 위헌 법률의 소급표에 대해서 관련 조문을 하나 봅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을 보면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없어진다. 왜냐? 이제 헌법에 반한다는 결정이 오늘 났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그 법률은 효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소급표예요? 장래효예요? 장래효죠. 앞으로니까. 소급표면 옛날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소급표는 이 밑에입니다, 여러분. 형벌 같은 경우는 소급표가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형법이 아니기 때문에 2항만 중점으로 보시면 되고, 3항은 혹시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렵게 내면 이런 내용도 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만 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이거 한번 설명하고 갈까요? 그러니까 형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오늘 날짜로 이게 위헌이 됐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게 죄가 되는데 그 죄가 그 죄를 규정한 법률 자체가 위헌이 됐다. 오늘 날짜로. 그럼 그 죄를 가지고 그 전에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앞으로 처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다 그냥 무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그 해당 법률이 오늘이 만약에 2020년 1월인데 한 2010년 1월 달에 그때 당시에는 합헌으로 결정이 한번 됐다라는 결정이 있었으면 그 날 이후부터 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다. 2010년 1월 전 것까지 소급한 게 아니라 2010년 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게 바로 형법입니다. 형법. 아시겠죠? 형벌조항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헌법재판소 방금 봤던 조문 내용 여기 있습니다. 원칙은 위헌 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우기 때문에 위헌 결정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처분은 효력이 유효한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 위헌 결정이 오늘 날짜로 있었어요. 근데 그 위헌 결정 전에 이미 그 근거 조항으로 처분이 옛날에 있었던 거죠. 그럼 그 처분은 오늘 날짜로 그 근거 규정이 위헌이 됐다고 효력이 없어진다? 아니다. 지금부터 장래우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조항을 가지고 어떤 처분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원칙은 어렵진 않기 때문에 시험이 많이 안 나오죠. 예외가 많이 나오죠. 예외는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돼서 비록 오늘 날짜로 그 근거 조항이 위헌이 됐지만 옛날에 그 근거 조항으로 처분을 한 애들도 이게 위법한 처분이 되게끔 판단을 하겠다. 소급해서 판단을 하겠다. 그런 애들이 바로 예외고요. 도문자는 당동병1입니다. 당해 사건은 위헌 신청의 계기가 된 사건.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82쪽에서 사법적 통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간접적 규범 통제와 직접적 규범 통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칙상 이거라 했죠. 즉 내가 A라는 사람인데 나한테 내린 하나의 기억이란 처분을 지금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처분의 근거 조항이 내가 봤을 때 헌법에 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 행정소송에서 재판에서 그 전제인 처분의 근거 규정을 지금 내가 위헌이라고 지금 심판해 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당해 사건, 즉 내 사건이 되는 거죠. 내 사건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급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소송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돼서 오늘 날짜로 위헌이 됐지만 내가 지금 처분을 받은 건 오늘보다 이전이겠죠. 근데 원래 원칙으로 가면 오늘 이후부터 효력이 있는 건데 나는 소급표니까 옛날이지만 내 사건에서는 그 법률 근거 조항이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그 처분도 하자가 있게 돼서 내가 소송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당해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동종 사건. 위헌 결정 전에 내 사건은 아니지만 나랑 똑같이 위헌 제청 또는 위헌 제청 신청을 누군가가 했다. 그럼 같은 종류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건도 마찬가지 소급해서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원고가. 자, 그 다음 세 번째, 병행 사건이라 그래서 재정 신청은 하지는 않았어요. 재정 신청이라는 거는 이게 위헌인지 좀 봐주세요라고 신청을 안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법률이 내가 지금 이 헌법에 반하는지 안 반하는지 이 근거 조항 가지고 다투고 있었죠. 그 근거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서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이 있었다면 비록 그 사건은 나처럼 동종 사건처럼 위헌 제청 신청을 안 했지만 어찌됐건 지금 법원에서는 요걸 가지고 요 근거 조항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도 소급해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병행 사건. 그래서 당동병이라고 하고요. 자, 일반 사건은 이제 사실 일반 사건은 진짜 예외적인 건데요. 위헌 결정 이후에 누군가가 소를 제기했어요. 이 근거 규정을 근거 규정을 기반으로 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그럼 원래는 일반 사건은 장래우기 때문에 효력이 아예 상관이 없겠죠. 근데 위헌 결정 이후에 제소한 일반 사건 중에서도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건이 매우 높은 반면 소급표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법적 안정성이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지는 않는다면, 즉 쉽게 말하면 원래는 안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의 사건이 장래유만 원칙을 규정했을 때에는 그 개인에게 너무 수인한도가 넘을 만큼의 피해를 주고 그 피해의 크기가 공익 목적으로 우리가 장래유로 가야 된다는 그 공익 목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보다 또 작다면, 피해가 너무 크다면 개인에게,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얘도 소급해서 해줄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동병1일 때는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돼서 오늘 날짜로 위헌이 됐다고 한들 그 과거에 그 위헌 법률 조항을 근거로 어떤 처분을 한 것까지도 원고를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 부분은
거의 헌법 관련된 논점이긴 한데 헌법과 행정법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대법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헌재랑 대법원 입장이 다르다는 거, 다른 건 특히 좀 암기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헌재는 아까 헌법재판소법에서 아예 정해져 있는 것처럼 오늘 위헌 법률이 나면 효과가 장래요라고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대법원은요, 원칙이 소급표입니다. 원칙이 실질적으로 위헌 결정이 난 이후에 제소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소급표가 다 미치게 해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헌재랑 달라요. 그게 원칙입니다. 소급이에요. 근데 단 얘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재의 원칙과 대법원의 예외가 똑같고요. 헌재의 예외와 대법원의 원칙이 똑같아요. 장래용, 소급표, 소급표, 장래용.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제대로 딱 해놓으면 나머지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장래용, 즉 이런 애들은 헌재의 그 위헌 법률 효과를 과거로 갖고 왔을 때 안 된다. 그건 장래용으로 봐버리겠다라는 내용인데, 첫 번째, 기판력에 조촉된다. 이미 재판을 해가지고 판결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기판력에 조촉되기 때문에 이때는 장래용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시 소급표로 끄집어 와가지고 반대로 판결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판력에 조촉된다고 표현하고요. 6단원 가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두 번째, 이미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확정력이 있어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는 헌재의 위헌 법률 효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불가쟁력이 있는데 129쪽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29쪽에서 이미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면 위헌 법률,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이 요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하나의 가정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 때문에 굳이 읽어드리진 않겠어요. 요 내용이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디귿. 법적 안정성 유지나 신뢰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해서 아까 우리 당동병 1처럼 여기도 그 일반적인데 특별히 그 사안에서 개인의 이 그 침해와 또 공익을 비교 형량해가지고 결정을 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원칙에 반하게. 자, 이 예가 뭐가 있냐면요. A라는 사람이 예전에 사실 70년도 판례거든요. 78년도에 뭐 그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무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 업무를 하다가 이와 관련된 업무로 사무소 위조 행사, 사무소를 위조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결국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공무원 관련 지방공무원법에는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바로 당연퇴직 사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사람이 78년도에 당연퇴직을 했어야 돼요. 근데 옛날 시대다 보니까 한 20년 동안 그냥 당연퇴직을 안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진도 하고요. 호봉도 올라가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아주 나중에 이 지방공무원법 관련 그 규정이 있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된다. 그 규정이 헌법에 반한다고 위헌법률의 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20년 정도 근무한 그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그때 20년 뒤에 그 회사를 회사는 아니죠. 그 직을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다시 재취업을 하면서 다시 또 이제 기간직이나 계약직이 됐는데 호봉을 인정해 주라고 한 거죠. 자기가 그동안 20년 넘게 근무했던 그 호봉을. 자, 그랬는데 그때 당시 엄청 꼼꼼한 어떤 그 기관장이 봤더니 아니 이 사람 옛날에 선고유예를 받아가지고 당연퇴직 사유가 있었는데 당연퇴직 처분이 안 된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당신은 당연퇴직이 당연히 됐어야 된 사람이고 지금이라도 당연퇴직 처분을 실제로 받았어요. 또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호봉 인정 안 해줍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이 머리를 이제 굴린 거죠. 아니 내가 당연퇴직만 안 받았으면 내가 재취업했을 때 호봉이 엄청 높기 때문에 돈도 많이 받을 텐데 근데 보니까 실제로 그 관련 조항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도 났네. 근데 헌재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장래요지만 이 대법원에서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소급표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이 근거 조항으로 78년도에 당연퇴직을 받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관련 규정이 위헌이 됐기 때문에 대법원은 소급표니까 내가 끌고 와가지고
나한테 당연퇴직 사유 있을 대로 끌고 와가지고 당연퇴직 처분을 취소시켜 버리면 나는 당연퇴직을 안 받게 이제 취소 처분되면 당연히 안 받게 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내가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으로 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랬을 때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은 그래 우리가 원칙대로 따지면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당신 그 당연퇴직 처분 취소해 줄 수 있어. 근데 헌재의 위헌 결정에 소급표를 인정할 경우 우리 원칙대로 할 경우 그로 인해서 보호되는 퇴직 공무원의 권리 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에 비하여 즉 너 퇴직 공무원 지금 퇴직했다 했죠? 너가 가질 수 있는 권리 구제라는 그런 이익에 비해서 종래의 법령에 의해서 이미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요청이 너무 커. 그러니까 네가 받는 이익보다 너 말을 들어줘가지고 내가 소급표를 인정해줘 버리면 공익적으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법적 안정성이라던가 신분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어왔던 거, 선거 이후에 범죄를 잘못했을 때는 내가 당연퇴직되니까 그런 범죄 안 저질러야겠지. 이러한 예상을 해왔던 그런 법적 안정성이 너무 침해가 되기 때문에 너는 내가 법적 안정성 유지나 신뢰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해. 즉 너는 소급표 제한돼. 너는 장래우기 때문에 너는 당연퇴직 취소 처분 안 돼.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 문구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 법률 조항이 위헌이 된 것도 그 공무원이 선고유예 범죄를 받았을 때 무조건 어떤 죄인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당연퇴직된다. 이게 잘못된 거지.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하다가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판례에서 이 사람 들어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이 조항 자체는 그 공무원이 당시 조항에서는 어떤 범죄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선고유예 그 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퇴직이 됐는데 지금은 공무원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그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 이렇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 좀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스토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다고 이 시험에 엄청 이 논점이 많이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냐? 지금 아니면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없거든요. 기본 강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근데 또 몰라요. 내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온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 못하시면 되게 섭섭하겠죠, 제가.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위헌 결정 전으로 갔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죠?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방금까지는 위헌 법률의 효력이 소급표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대법원이나 헌재가 판단을 했다면 이번에는 위헌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청이 처분을 했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는 내용입니다. 자, 대법원, 헌재 모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그렇죠? 아직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인지 아닌지 결정이 안 난 거를 가정으로 해서 공무원이 그 근거 조항을 규정으로 어떤 처분을 했다. 이랬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그럼 아직까지 대법원이나 헌재가 이거 위헌입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이게 나중에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지금 선택해서 이 근거 조항으로 행정처분하면 나중에 분명 헌재에서 이거 위헌 법률 내릴 거야.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위헌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하자가 생긴 건 맞아요. 위헌인 법률 근거 조항을 근거로 처분했으니까 하자가 생긴 건 맞지만 취소만큼일까요? 무효일만큼일까요? 무효로 보면 너무 억울하겠죠. 행정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취소 사유로만 봅니다. 아시겠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위헌이라고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 다음 페이지 보겠지만 이미 위헌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거 조항으로 처분을 냈다. 그럼 당연히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랑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정하는 게 또 이거고요.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이 판례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결론은 취소 사유인데, 그죠? 취소 사유인데 굳이 어떤 사람이 이거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취소 사유인데. 그럼 당연히 무효는 아니죠. 그죠? 무효는 더 심각한 하자일 때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결국에는 그 소송을 기각시켜야 된다. 원고를 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쭉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무효 확인 청구에서로 제기할 게 아니라 취소 소송으로 제기했으면 해주겠지만 그거를 무효 확인 소송으로 제기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기가 기다 원고가 진다 라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단 예외적으로 비록 아직 헌재나 대법원에서 이게 관련 근거 규정이 헌법에 반한다는 결정이 있기 전에 근거 규정으로 처분을 내렸지만 그건 원래 취소 사유로 했어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헌재가 어떤 걸 가정해서 무효로 봤냐면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그때 당시 처분을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쟁송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존속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특히 그 처분이 위헌법률 근거에서 내려졌고 그 처분, 행정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후행행정처분이 필요한데 후행행정처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론적으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계속 연결되는데 그거를 앞에 있는 거를 취소 사유로만 봐준다면 문제가 있겠죠. 무효로 봐버려야지 뒤에 있는 처분도 앞으로 안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처분과 2처분 자체도 안 해버려야 되는데 왜냐면 결국에는 그 1처분도 그 헌법에 반한 걸로 근거를 규정을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후속 처분들은 이루어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는 그 논리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해서 개인이 받는 침해는 너무 클 경우 그럴 때는 이를 당연 무효로 봐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아시겠죠? 원래 원칙은 취소였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중대 명백할 만큼 잘못을 안 했으니까. 그때 당시는 이게 나중에 헌법에 반한다는 판결이 나올지 몰랐으니까. 아시겠죠? 그 프로세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위헌 결정 이후에 그 법률을 적용해서 이루어진 처분의 효력. 굳이 공무원이 이미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적용해서 처분을 했다. 중대하고 명백하죠?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방금 거랑 구분하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 위헌 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그 집행을 유지하기 위한 그 후속 처분들도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효는 결국에는 앞뒤가 다 연결된다 했죠. 그게 바로 여기서도 다 논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 많이 나왔어요. 조세 부과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이 됐다면 만약에 그에 기한 조세 부과 처분이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면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졌으면 거기서 만약에 끝나게 되면 이건 취소 사유죠. 근데 조세 부과 처분을 하고 돈을 안 내면 그 뒤에 후속 처분이 있게 되죠. 그러면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해서 새롭게 착수한 체납 처분 얘네는 무효로 봐야겠죠. 왜냐? 약간 이 논리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논리가 여기서는 그대로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조세 부과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이 되면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뭔가를 하면 안 되죠. 그게 바로 요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와 관련된 근거 조항이 앞에 내가 위헌되기 전에 조세 부과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앞으로 있을 그 조세 부과 처분을 근거로 내가 도감매청처럼 강제 징수를 하겠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실제 그 전에 있던 처분의 근거 기준 자체가 이제 헌법에 반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건 취소사인 건 별개로 하고 그거 처분을 근거로 앞으로 행할 수 있는 후속 처분들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면 무효로 보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잘 기억하세요. 요게 요거랑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위헌 결정과 행정처분 우리 아까 봤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다가 맨 위에 있는 헌재법 47조에 따라서 47조가 뭐였어요?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자체를 기속한다 했죠. 즉 헌재가 오늘부터 위헌 결정을 내리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이제 그 법률 근거 조항이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처분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률의 내용에 따라 위헌 결정된 법령을 적용해서 처분을 할 경우 기속력이 반하게 돼서 당연 무효가 된다라는 하나의 전제를 깔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우리가 취소 부분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이쪽부터 해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7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취소까지만 할 겁니다. 좀만 더 시간 기다려주세요. 자, 취소, 철회 서로 비교해야 되고요. 그 뒤에는 나중에 생각하면 되고 오늘 취소, 다음 시간 철회 이렇게 순서대로 갈 겁니다. 자, 첫 번째 행정형의 취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취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었고 무효인 사유가 있었죠. 그때 그 취소에 대해서 좀 심화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취소 자체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취소의 뜻이 뭐냐?
행정행위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를 뭐를 이유로?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얘는 처음부터 하자가 있던 애예요. 철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성립될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나중에 후행적으로 철회 사유가 생긴 겁니다. 이건 철회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취소에 집중하세요. 성립상의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나중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그 효력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을 없애는 취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까지 효력은 유효하다. 왜냐? 공정력 때문에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취소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가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쟁송 취소 부분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6단원에서 다 공부를 할 거고요. 6단원 공부하고 다시 넘어오면 자연스럽게 다 알고 있을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복습할 때도 특별히 보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2회독, 3회독 할 때, 그때 기본서 2회독, 3회독 할 때 그 부분 다시 보시면서 6단원 부분이 여기서 한 번 더 복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직권 취소는 행정기본법 18조에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쪽부터입니다.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처분청, A라는 행정청이 본인이 한 처분이 있어요. 그럼 그게 바로 처분청입니다. 그 본인이 한 처분청은 별도의 취소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없이도 본인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마음대로 취소하는 거 아닙니다.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취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근거 규정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취소할 때? 처분청이 취소할 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고요. 밑에 예를 봅니다. 도로 점용료 부과 처분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에 취소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도로관리청은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취소 흠을 보완해가지고 새로운 부가처분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처분청은 별도 근거 없이도 소송 중간에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판례에 대한 진짜 논점은 뒤에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참고만 하시고요. 그럼 감독청도 근거 규정이 없이 취소할 수 있냐?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감독청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법적 근거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판례는 없고요. 학설들이 견해가 대립합니다. 중요한 건 뭐다? 처분청은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감독청은 법적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가능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이때는 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제3자는 그럼 직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다. 결론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직권 취소는 말 그대로 직권. 내가 처분을 했기 때문에 직권으로 취소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처분의 상대방이나 아니면 관련 있는 제3자일 때 행정청한테 야, 니네가 처분했지? 야, 취소 좀 해. 라고 내가 가지고 마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직권 취소 청구권을 인정해 줄 수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행정청이 직권으로 본인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잡기 위한 거지 상대방이 직권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행정청이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게 행정청에 대한 직권 취소 청구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취소 사유는 당연히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취소가 가능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행정소송에서는 위법이냐 부당이냐를 또 구분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 취소 절차는 어떻게 되냐? 행정청의 직권으로 개시가 되고요. 독립된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가 있는데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울 겁니다. 그러한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는 내가 행정청인데 A라는 사람에게 수익적 행정처분을 먼저 내렸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이제 수익을 얻고 있겠죠. 나한테 좋은 이득을 본인 입장에서. 근데 내가 그걸 직권으로 취소하겠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얻고 있던 이득을 A는 더 이상 못 얻게 되기 때문에 그 취소 처분 자체가 침익적 처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는 상대방에게 침해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해서 4단원에서 배우겠지만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침익적, 불이익한 처분을 줄 때에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침입적 처분을 받지 않고 왜 내가 이런 처분을 받는지 사전적으로 미리 이걸 다툴 수 있는 기회도 주고요. 또 의견도 들어주면서 뭔가 미리 좀 조율하고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취소 형식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요. 취소 기간도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도 직권으로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게 왜 이거랑 여기다 집어넣어놨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하자의 치유 같은 경우는 소송 제기 전까지만 치유되죠. 그거랑 헷갈리게 가끔 돼요. 취소는 소송 제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취소는 소송 중간에도 본인들이 봤을 때, 행정청이 봤을 때 이건 취소해줘야겠네 라고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라고 넣은 거고요. 단 실권의 법리에 의해서 제한될 수는 있다라고 해서 우리 43쪽 1단에서 실권 법리 기억나시죠? 계속 내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게 되면 이제 권리가 없어져 버리는데 갑자기 그거를 직권 취소해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실권의 법리 저쪽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실권의 법리에 의해서 제한될 수도 있다. 뭐가? 직권 취소 권리가. 그 내용이 이겁니다. 자, 취소의 범위는요. 소극적 변경, 적극적 변경 다 가능합니다. 기존에 어떤 처분을 내렸는데 그거를 거둬들인다거나 또 적극적 변경이란 거는 상대방에게 뭔가를 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반대인 거. 소극적은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게 나눌 수 있다거나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 취소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취소의 효과입니다. 내가 행정청, 행정공무원으로서 내가 옛날에 했던 하나의 행정처분을 취소를 했다. 그럼 그게 소급표가 될까요? 장래효가 될까요? 이걸 따지는 거예요. 원칙은 소급표입니다. 보면요. 행정기본법에 소급표 된다고 적어져 있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권 취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법하거나 부당하기 때문에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런 처분이 없었던 것처럼 해줘야겠죠. 그래서 소급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억 판례 보면요.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즉 1처분이 뭐였어요?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해 버렸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직권으로 취소하면 취소한 걸 또 취소하죠. 그러면은 이사 지위가 처음부터 안 없어진 게 되는 거겠죠. 그죠? 1처분이 이사 지위를 없애버린 거였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 생각해서 직권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소는 나중에 또 배울 건데 머리 한 번 더 꼬은 겁니다. 문제에서. 그러면 내가 취소한 걸 또 취소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사 지위를 내가 취소한 1처분이 없어지는 거죠. 소급해서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의 지위가 소급해서 처음부터 있는 것으로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도 도로관리청이 도로 점용 허가 중에 특별히 사용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 취소했다면 그러면 뭐 1, 2, 3 구역 중에 1구역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도로 조명 허가 처분을 내줬다가 나중에 직권을 취소했어요. 그러면 소급표기 때문에 1구역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 조명 허가를 안 내준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도로 조명 허가 자체를 안 내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로 조명 허가 해주면서 보통 뭘 받아요? 조명 사용료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돈을 돌려주고 말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즉 1구역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내가 조명 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에서 그 1구역에 대한 점용료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한테. 아시겠죠? 왜냐? 소급표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디귿도 한번 볼게요. 이게 그냥 읽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같이 봅니다. 자, 행정청의 의료법인 이사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아까 본 거랑 똑같아요. 그 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사로서 지위를 회복한다. 이건 아까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1처분과 2처분 사이에 이제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이 임시로 이사를 선임을 한 겁니다. 1처분과 2처분 사이에. 자, 근데 2처분, 취소가 있게 되면 다시 소급해서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사 지위가 있는 걸로 되기 때문에 임시로 이사 지위를 받은 사람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1처분과 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해서 선임 결정된 임시 이사들의 지위는 특별히 법원의 해임 결정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바로 없어진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소급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직권 취소의 원칙, 효과의 원칙은
소급표지만 예외적으로 장래후인 애들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사자의 신뢰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직권 취소를 한 이후부터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신뢰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럴 필요가 있다면. 두 번째, 수익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원칙이 장래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행정청이 A라는 사람에게 수익적 행정처분을 내렸어요. 뭐 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던 처분을 내렸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행정청이 잘못한 거네요. 본인들이. 그럼 직권 취소를 해야겠죠. 그럼 직권 취소를 하게 되면 10개월 동안 이미 줬다고 봅시다. 직권 취소를 하게 되면 10개월 동안 준 돈을 다시 A라는 사람이 행정청에 돌려줘야겠죠. 왜냐? 소급표. 그 처분을 안 한 것처럼 돼야 되니까 이미 돈이 나갔으면은 A라는 사람은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행정청이 잘못했죠. 그래서 본인들이 반성의 의미로 직권 취소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다시 돌려주라고 하면은 그 A라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직권 취소하게 되면은 원칙이 장래요. 즉 10개월 동안 돈 받아간 건 상관없고 앞으로 그냥 안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외입니다. 예외. 수익적 행정처분 아시겠죠? 근데 또 예외의 예외가 있는데 만약에 그 A라는 사람이 그 100만 원씩 받게 되는 처분을 받게 된 것이 거짓말했다거나 사실을 은폐해가지고 본인이 그 돈을 받기 시작했다. 이럴 때는 원칙은 장래오지만 다시 소급표돼서 돈 다시 뺏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아시겠죠? 이해되죠? 합리적이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취소의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분하셔야 되는 게 취소의 효과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지금. 그죠? 취소했을 때 효과가 장래효냐 아니면 소급효냐. 예외. 그죠? 근데 이제는 취소의 제한입니다. 취소의 제한은 이게 부담적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마음대로 취소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취소의 제한이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취소 효과와 취소의 제한은 체계가 달라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부담적 행정행위를 먼저 줬어요. 그럼 내가 상대방한테 너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놔라고 한 겁니다. 이러한 부담적 행정행위는 취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한할 필요가 없죠. 왜냐? 취소를 하게 되면 국민은 이득을 얻게 돼요? 아니면 손해를 얻게 돼요? 이득을 얻게 되죠. 왜냐? 부담적 행정행위는 내가 100만 원씩 매월 내놓으라고 했는데 행정청이 이제 그거를 직권 취소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한테 100만 원씩 안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적 행정행위는 제한 없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물론 자유롭게 취소가 아무 취소 사유도 없는 취소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자유롭게 취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옵니다.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행정청은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해서 다시 적법한 부과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변상금 부과 처분은 상대방한테 부담적인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아까 앞에서 봤던 내용이 여기서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밑에 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냐 안 하냐 이 주장은 우리가 5강에서 61쪽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판례는 그때 우리 자세히 봤고요. 여기서 또 나온 거고요.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61쪽에 돌아가서 공부했던 판례, 이 판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였는지 이게 소멸시효 주장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거 잘 한번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수익적 행정행위일 때는 취소의 제한이 있냐 없냐 볼게요. 아까 침익일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면 취소를 했을 때 국민한테 무조건 이익이니까. 근데 반대죠. 수익적 행정행위는 아까 우리가 그 취소 효과에서도 같이 살펴본 것처럼 수익적 행정행위를 줬습니다. 즉 매월 100만 원씩 내가 줬어요, 행정청이. 근데 그걸 취소해버리면 상대방은 더 이상 100만 원씩 못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원칙 볼게요. 이 규정이 원칙이랑 똑같습니다. 자,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걸로 봅시다. 그 취소로 인해서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이 있겠죠? 100만 원씩 받다가 이제 못 받게 되는 그 불이익과 취소를 해야 된 이유가 있겠죠? 그죠? 공익 목적을 위해서 취소를 해야겠죠. 왜냐? 그 처분 자체가 지금 위법 부당하기 때문에 직권 취소를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이랑 서로 비교 형량을 해가지고 공익 목적이 더 클 때에만 취소를 하는 겁니다. 뭐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를 할 때. 아시겠죠? 비교 형량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여기서도 예외적으로 만약에 그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수익적 처분을 받게 된 것이 거짓말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존의 수익적 행정행위를 받았다면 이런 거 비교할 필요 없이 비교 형량할 필요 없이 그냥 취소하면 돼요. 또 당사자가
그 처분의 위법성이 있었음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조용히 있었다거나, 그럼 나중에 결국 본인이 그 처분이 취소될 걸 알았다고 봐야겠죠? 또는 본인이 관련 처분을 받을 때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과실이 없이 그러한 처분을 받았어야 되는데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위법성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이건 그 사람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봐가지고 이럴 때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비교 형량 없이 바로 취소 가능하다. 제한 없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이때 소송에 가가지고 이 사안은 직권 취소가 필요합니다. 수익적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주장하는 건 누구겠어요? 행정청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증 책임도 행정청에게 있다. 행정청은 어떤 걸 입증해야 돼요? 취소로 인해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취소를 해가지고 달성할 공익이 훨씬 큽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또는 이런 예외 사유가 있었다. 상대방에게. 이런 거를 행정청이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쭉쭉 내려갑니다. 자, 수익적 행정처분은 그 처분으로 인해서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면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했다. 그럼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라는 또 판례가 있습니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죠. 방금 그 논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예외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조문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거에 대한 판례가 있죠.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을 해가지고 하사관 및 준하사관 임용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사관 및 준하사관 임용은 수익적인 처분이죠. 근데 나중에 이게 하자가 있어가지고 취소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수익적 행정처분에 취소를 하려면 비교 형량을 해야겠죠. 공익과 사익.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을 때 가짜로 졸업증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한 수익적 처분을 받았다면 그때는 공익, 사익 비교 필요 없이 바로 취소하면 된다라는 게 요 판례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논점입니다, 여러분. 좀만 더 할게요. 취소의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이 어떤 처분을 하고요. 처분을 취소를 했어요. 근데 그 취소한 걸 또 취소하겠대요.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부할 것만 많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의 동료가 취소를 한 것 자체에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다시 취소를 하는 경우를 분명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행정청이 직권 취소를 한 후에 이를 번복해서 다시 그 취소를 취소해서 원래 존재했던 행정행위 효력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지가 여기서 말하는 논점입니다. 자, 원처분이 있고 취소를 했어요. 그럼 원처분이 없어지겠죠? 그럼 그걸 이 취소한 걸 또 취소하면 이거 없어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 행정행위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취소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취소는 취소의 취소에서 앞에 있는 취소를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최초의 취소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그럼 그 취소의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게 되면 원래 내렸던 원처분은 당연히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건 취소의 취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취소에 취소 사유가 있을 때를 논점으로 하는 거지 최초의 취소에 무효 사유가 있는 거는 우리가 볼 필요도 없다. 그는 처음부터 취소를 안 한 것이 된다라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취소에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문자만 암기하면 나중에 논리가 기억 안 나더라도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두 문자가 뭐다? 부취취부 수취취근이다 라고 해서 부담적 행정행위는 취소의 취소가 안 된다. 반대로 수익적 행정행위는 취소의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결론만 알면 돼요. 부취취부 수취취근.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결론적으로 국민한테 이득이 되면 하게 해주고요. 국민한테 손해가 되면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부취취부예요. 부담적 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부담적 효력을 얻게 되겠죠. 그걸 이제 마이너스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부담적 처분 이후에 점점 마이너스 효과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근데 그거를 취소해요. 그러면 내 부담적 효력이 이제 없어지죠. 그럼 다시 플러스가 됐어요. 그죠? 취소 이후에 플러스가 됐습니다. 근데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해요.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부담적 처분을 다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는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취소를 하게 되면 국민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취취부예요. 근데 반대로 수익적 처분, 이번에 내가 100만 원을 매월 받는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처분 이후에 내가 100만 원씩 받기 때문에 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직권 취소했어요. 직권 취소해버리면 내가 100만 원씩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근데 그 취소한 걸 또 취소해줘요. 그럼 처음에 내가 100만 원씩 받았던 수익적 처분이 돌아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가 이득이 되죠. 이럴 때는 플러스니까 긍정.
수, 취, 취, 긍.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 취, 취, 부, 수, 취, 취, 긍. 오케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 표를 그려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릴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 취, 취, 부. 부부입니다. 부부. 그죠? 부, 부 똑같아요. 수, 긍. 부부, 수, 긍 이렇게 암기하시거나 부, 취, 취, 부, 수, 취, 취, 긍. 약간 중국어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암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게 똑같습니다. 과세 처분에 관한 이의 신청 절차에서 과세 관청이 이의 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서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1처분을 했어요. 그 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또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세 처분이 원처분이 침익적 처분이니까. 부, 취, 취, 부. 아시겠죠? 방금 우리 봤던 표로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잘 구분하시고요. 이건 좀 이따 보고요. 반대로 수, 취, 취, 긍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죠. 근데 만약에 취소를 했는데요. 그 사이에 새롭게 제3자가 나타나서 만약에 수, 취, 취를 해버리면 취소를 해버리면 제3자가 피해를 얻게 되면 그때는 또 안 됩니다. 제3자한테 피해 주면 안 되겠죠. 그에 대한 예가 바로 밑에 이거예요. 광업권 허가, 이거는 수익적 행정처분입니다. 광업권 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을 한 후에 그냥 다시 취소를 하면 첫 번째 취소로 인해서 광업권 허가를 뺏기게 되지만 그 뒤에 취소를 취소하게 되면 다시 광업권을 얻게 되기 때문에 원래는 긍정이죠. 근데 광업권 허가에 대한 취소를 한 후에 적법한 광업권 설정의 선출원이 새로 나타난 거예요. 제3자가 새로 그걸 받아갔습니다. 근데 내가 수, 취, 취 또 취소를 하게 되면 나한테 돌아오겠죠. 그럼 제3자는 다시 뺏기게 되겠죠. 그럼 제3자에 대한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요겁니다. 어렵지 않죠? 부, 취, 취, 부, 수, 취, 취, 긍입니다. 근데 요거 참고만 하나 볼게요. 참고는요, 이겁니다. 첫 번째, 이거는 이제 그 수익적 처분, 침익적 처분을 이제 취소는 아니고요. 관련 연관되어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비슷한 논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참고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이 첫 번째 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충력으로 처분이 변경됐어요. 그럼 수익이냐 침익이냐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군대를 가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침익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보충력으로 바뀌면 그 군대를 안 가게 돼서 그럼 수익이냐? 물론 이제 우리가 통상 생각했을 땐 좋은 거죠. 근데 우리 그런 걸 따지지 맙시다. 그래서 어찌됐건 1처분이 2처분으로 변경이 됐어요. 근데 그 변경 처분을 나중에 직권 취소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취소의 취소가 아니에요. 변경 처분을 취소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원래 처분의 효과가 현역 처분이 되살아나냐, 이게 논점입니다. 그래서 현역 처분 받은 사람이 보충력 변경 처분 됐다가 갑자기 보충력으로 변경된 처분을 행정청이 취소를 했네요. 그럼 나는 보충력이 이제 아니게 되겠죠. 그럼 다시 현역으로 가야 되냐, 이건데 판례는 만약에 변경 처분을 직권 취소하게 되면은 그 전의 처분들이 싹 다 없어지는 것이지 종전의 현역 처분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다시 신고를 받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쭉쭉 내려가다가 변경 처분을 다시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1시간 좀 넘었는데요.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아까 그런 판례들 있죠. 그 79년도, 78년도 판례 그런 걸 좀 자세히 설명해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오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 자, 오늘 중요한 내용들 하자의 승계, 긍정되는 애들, 부정되는 애들, 예외적으로 긍정되는 애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위헌 결정과 처분의 효력, 헌재랑 대법원의 효력이 다르다. 또 취소의 효과와 취소의 제한, 그렇죠? 이것도 구분해서 암기하라고 했었죠. 이런 논점들 굵직굵직하게 중요 논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좀 신경 써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